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모 원장의 대장으로 삽시다 강의, 신바람 강의 제 10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메타인지 창조하는 뇌의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 애들의 공부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인지를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진짜로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 스스로 하는 공부, 그것을 위해서는 빠른 학습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운 것을 빨리빨리 해서 성적을 내려고 한다. 그것도 아주 머릿속에 남지를 않는 헛된 공부입니다. 벼락치기를 공부를 해서 객관식으로 암기식으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 많이 할수록 애들을 키울 때도 걸음마를 할 때도 뭐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자꾸 넘어져야지 걸음걸이를 할 수 있잖아요. 더 잘해요. 자꾸 넘어질수록. 그리고 이제 배고플수록 이게 자극이 돼서 고통을 받을수록 또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한국 특히 서울의 보습학원의 광고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찌라시가 됐든지 지역 신문이 됐든지 간에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 쉬운 학습이 좋다. 우리 학원에서는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알기 쉽게 편안하게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부하는데 짜증을 내고 불편을 느끼고 느릿느릿하고 그런 거 뭐 바빠 죽겠는데 얘가 왜 머리가 좀 이제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빨리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렇다고.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빨리빨리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런 것이 머리가 좋은 걸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빨리 하는, 대답하고 빨리 배우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모범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전전두엽에 자극을 주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그냥 넘어가는 교육이지 아무 쓸모가 없는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것이 다 판명된 거라고. 그리고 또 광고에 뭐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뭐 실패가 없는 학원이다, 뭐 절대적인 안심해도 좋다, 그런 식으로 자꾸 어머니의 생각을 따라서 광고를 한다고. 그것은 어머니한테는 뭐에 눈이 벌떡 뜨이겠지만은 애한테는 아주 해로운 광고라고. 그렇게 그 반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애가 교육이 잘 심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해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학습 속도하고 벼락치기는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쉽고 빠르고 이게 실패 없이 이 과정을 거치는 것도 머리에 좋지 않다 이 말이야. 잘 심어지질 않아요. 기억 단백질, 기억 단백질, 기억 아미노산, 뭐 그런 것이 잘 신기한 시냅스가 발전하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과신을 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나 그거 알아. 근데 알고 있는 것이 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자기 수준에서 아는 것하고 진짜 그 생각이나 아는 것의 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랄지 범위랄지 깊이랄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도 해보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는 알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 이것이죠.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어느 정도 고학년 되고 그러면은 가정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가정교사는 자기가 흡수한 지식이나 이해나 생각의 범위를 여러 가지 형태로 소화시켜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저학년을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표현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배강하고 더 이제 머리에 더 많이 남는다고. 옛날에 이제 뭐 내 옛날에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사실은 미국에서 나온 저 책 이름인데 나는 일생 동안 유치원에서 배웠던 지식이나 학습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범위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공부할 것은 일생 동안 써먹을 것을 그대로 이어만 가면 된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게야. 그렇게 기초적이고 중심적이고 일생 동안 써먹을 수 있고 계속되는 장기 기억에 입력시킬 수 있는 그런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일생 동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나 인성이 일생 동안 갈 수 있게 교육을 하느냐. 그것은 교육 방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여하튼 그런 것을 절대 특히 한국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항상 뭐 선입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명문대 나오면은 다 머리가 좋은지 알고 속이 차 있는지 알고 섣불리 판단을 과신을 잘하고 그리고 고정관념에 끼어 있다고 그게 고정관념이라 그게.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은 학생이나 부모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도전 의식이 없고 그래서 메타인지도 떨어져서 결국 가서는 일생 동안 써먹고 대대로 대물림할 수 있는 자존감, 자신감, 인지능력, 메타인지 그런 것이 대를 이어서 나쁘게 나타나므로 그러니까 이제 명문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명문가는 정말 생각을 바로 하고 모든 것이 양심적이고 주위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도 자꾸 양화가 양화가 구학을 저기 밀려가지고 구축한다 그런 이제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기 통계를 보니까 사기가 제일 많고 도난이 제일 많은데 특히 한국은 사기친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통계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국민성이나 정신문화가 다운됐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더더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돈밖에 모른다고. 그리고 기득권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이제 저기 노조도 어떻게 그렇게 피가 나오게 싸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원인을 찾으려면.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부모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이제 지난 강의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쭉 나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아 자부심이 올라가지도 않고 메타인지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아이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만은 이제 시행착오를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실패하고 그러면 애가 말 못하게 자기가 고민을 하고 이제 고통스럽지만은 그걸 이겨내려고는 성질이 있어요, 애들은. 그래서 근데 단 외부에서 부모가 북돋아 줘야 돼요. 스스로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이 계통 교육자들인데 대부분이 다 그 교수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부모가 교육 방법을 애들을 망친다 이거야. 그것이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이분들이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면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노력파가 있고 재능파가 있어요. 근데 조금 그게 근데 이제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서 어떤 경우에는 순발력이 뭐 좋다고 하는데 그거나 이거 결국은 결과가 더 나쁘게 나타나고 메타인지나 진짜로 참되고 왜곡되지 않고 강한 자부심을 기르는 데서는 여하튼 빨리빨리가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패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래야지 메타인지가 올라가고 노력은 머리가 안 좋다고 느끼는데 이제 이 저자는 뭐냐 하면 자기가 머리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대요. 그럴 수도 있죠. 캐릭터에 따라서.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를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느리다고 공부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라는 것도 자발적인 것으로 하느냐. 그리고 다시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이제 이 후천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재능이 있다는 것은 좀 선천적인 경향이 있고 노력한다면 후천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동양이 이제 노력파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또 뭐 머리가 밀어내 가지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리고 감정과 단련된 기억만이 장기 기억에 오래 남는다. 쉬운 일이 항상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속도전에 우리나라 교육은 속도전에 강하고 성취에 도취가 되면은 어려운 것을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단기 기억에 더 치우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억에 있어서 맥락이 중요하고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거야. 실패도 좋고 모두 경험을 쌓아야지 머리에 이제 연결점이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경험이 없는 경우는 아무리 이제 새로운 기억을 거기다 걸어봤자 걸려지를 않아요. 네트워킹을 많이 만드는 것이 이제 머리를 발전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제 기억 단백질이랄지 시냅스를 많이 발전시킨다, 연결을 많이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기억에 가 중요하다. 그리고 적성 검사도 어린애가 무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성이 자기가 뭐가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 상당히 어려워요. 자기 적성을 찾기가. 그래서 자꾸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자꾸 부모부터서 질문하고 학교에서도 질문하는 것 우리나라 이제 이 교육이 굉장히 질문도 없고 토론도 없고 디스커션 그러니까 뭐 토론을 해야지 서로 피드백이 있다든가 소통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게 머릿속에 빨리 집어넣는 그런 암기 기억만 시키니 그게 머리가 발전할 수가 없죠. 실패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이 되고, 단지 이제 아이가 원아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많이 서포팅을 해줘야 된다. 사실 아이의 언어 능력은 무궁무진하다고. 굉장히 이게 이상하게도 인간의 내가 그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고 어린이 때부터서 그걸 실수와 잘못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을 만들고 정답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자꾸 그렇게 물어보고 어려운 학습이 있어서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고 부모가 그런 것이 좋다. 실수와 경험의 재발견을 요새 교육계에서 학교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객관식 그런 교육은 생각과 선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부실하다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학습의 비밀은 동기부여. 지난 강의에서 많이 얘기한 동기부여가 결국은 외적 동기부여, 내적 동기부여. 여기 그림에 있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 외적인 동기부여, 내적인 동기부여. 이것을 많이 발전시켜야 되고, 항상 우리나라는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딴 사람 탓을 많이 한다고. 우리나라 기독교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탓이요. 그거 엄청나게 좋은 구호라고.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을 잘 발전시킨다든가 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잠깐 이제 짧게 한마디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은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잘 효과 있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나도 배우는 한 사람인데 이렇게 메타인지가 적어도 메타인지를 알므로써 이런 방법으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런 도구나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므로써 변화를 한다든가 바꿔준다든가 이게 그런 성숙 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강의를 보면은 메타인지를 알므로써 내가 기억하고 활동하고 생각하는 능력이랄지 자아자본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차적인 힘이 결국은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강의에서 내가 강의한 게 뭐가 있냐면은 NLP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동기부여에서 NLP 그러니까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감이 쓰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거고, 운동신경에 관계가 되고, 또 머릿속에도 이제 사고를 인지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읽기는 이제 목에 있는 이제 근육을 해서 이제 소리내서 읽는 거, 그런 것을 동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만히 이게 생각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기억이 빨리빨리 안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메모를 한다든가, 낙서를 한다든가, 항상 메모를 일기장을 쓴다든가, 그러면 자기 자신하고 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동안에 더 인지가 더 잘 된다고. 그게. 머릿속에 더 잘 심어진단 말이야. 효과가 더 있단 말이지. 기억이 더 잘 된단 말이죠. 이 동호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 같은 건 이렇게 이제 근육을 이렇게 자꾸 아령을 하다가, 내 근육이 아주 발전했네?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벌써 근육을 타고 머릿속에 간단 말이야. 이제 그런 자극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 한다. 이 근육을 보여주면서 자기 시각화를 만든다고. 자기 시각화. 그러면 이제 그런 요소가 더 첨가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다고.
운동선수가 메달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것을 비주얼리제이션, 그러니까 시각화하고 머리에 떠올리게 하고 진짜 이게 근육이 뭐 어떻다든가 또는 촉감이 어떻다든가 그런 것을 타고 머릿속에서 단어와 느낌을 감지하는 거기를 또 자극을 한다고. 그러니까 몸 전체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것을 평가를 할 때 근육으로도 가고 감각으로도 가고 뇌 속으로도 가고 뇌 속에서도 통합센터로도 가고 뒤쪽으로도 가고 앞쪽으로도 가고 총체적으로 이 기능을 발휘한다고. 예를 무슨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렇게 뇌는 총체적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후두역 같으면은 시야를 중요시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통합 기능이 있고 이제 시각 센터가 거기 있는 거고, 또 축두에 가면은 이제 쓰고 뭐 공부하고 논리적인 계산이랄지 그러면 이제 축두에 하고 앞에 판단하고 기획하고 분변부를 하고 이제 도전 정신을 기른다든가 메타인지를 기른다든가 자아 자부심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또 여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전전두엽에서 이게 밑에 있는 이제 감각센터, 변형계 또는 저기 그런 것이 너무나 감정이 이게 북돋아지고 그러면 방해가 된다고 이제 사고에. 그런 것을 잘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감정 고치를 잘 해가지고 이제 이 기능을 순수한 이제 전전두엽의 그런 기능을 성숙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스템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NLP라고. 이거나 메타인지를 발전시킨다든가 창조력도 결국은 이 뇌에서 일어나거든. 창조력도 결국은 여러 가지인데 강의를 했지만은 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모든 것을 쉬게 한다든가 쪼갠다든가 이제 분해를 시킨다든가 섞는다든가 또는 이제 융합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3D가 인지 활동을 많이 발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강의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메타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방법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더 발전시키는 거죠. 생각의 범위를 발전시키고 깨달음을 더 도달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 근데 결국은 창의력도 그렇고 자아 자부심도 마찬가지고. 자아 자부심 있으면은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도전 정신이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 동양에는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옛날에 보면은 성 어거스틴 신부가 그 메타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경지를 많이 들락날락 한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사고 인간으로서. 이제 하느님,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한 거고 아는 것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철학자이면서도 저 크리스찬이죠. 성 오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 뭐 그렇게도 발음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교가 있다고. 그리고 저기 힌두교가 있고, 힌두교나 불교는 상당히 철학적으로 심성을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제 성리학에서도 뭐 이기론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특히 불교의 이게 반야경에 들어가는데 깨우침, 그것도 이 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스님께서는 해탈을 하고
공개념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방법이나 그런 메커니즘을 과학하고 이렇게 뭐 심리학자랄지 뭐 정신학자하고 교류를 해서 스터디를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참선이 있고 인도계의 저기 명상팀이 보스턴 근처에 많이 살았어요. 옛날부터서.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불교 사원에서 이게 명상을 하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참선이고 거기는 이제 명상이라고 하죠. 근데 명상 스님들을 이제 하버드 대학교 모집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한 1920, 한 60년도인가 벌써 뭐 60년 전 이야기잖아. 50년, 60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생리학 교수의 닥터 벤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참선을 했을 때는 또는 이제 명상을 할 때는 혈압이 떨어진다던가 뇌파가 뭐 조용하게 알파파가 생긴다던가 또는 숨이 아주 이게 굉장히 자유스럽게 한다던가 그리고 혈압이 떨어진다던가 맥박이 떨어진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게 레코딩을 해가지고 히트 쳤다고. 그러니까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 신체를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게지. 그러므로 명상이 우리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완시키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라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참선에 대해서 그 스터디를 하기는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좀 하고 해서 불교계에서도 펀딩을 많이 해가지고 저기 가난한 연구자들한테 연구를 시켜가지고 불교를 더 강화시키고 그런 것을 이제 일반 대중한테 속세 있는 사람들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부처님도 될 수 있고 좋은 일인데 그런 액티비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학적인 선진 문화에 이제 진입하고 그러므로써 서양의 모범이 될 수 있고 그 선도하는 선진 문화가 창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 말씀을 말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묵인데요. 오늘은 40강 내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지난 강의에 이어서 근대 자아의식의 발전, 특히 그 자아의식이 많이 수용이 된 일본, 벌써 우리나라보다도 뭐 100년 전에부터 이 자아의식을 습득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잘 소화를 하고 접목을 시킨 그런 나라인데, 일본에 이제 지난 강의 때 뭘 이야기했었냐면은 불매운동과 한일 자부심 대결이라고 세계 여론화. 세계 여론화는 세계 여론화가 주도하는 것은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이 자유를 좋아하고 양심을 좋아하고 선과 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보편적인 진리가 사회에 고루고루 개인적인 자아의식이 고루고루 퍼져 있는 선진국의 세계 여론화 그거 비슷한 아이템. 예를 들어서 일본 친구들이 관례를 무시하고 어떤 상품은 팔겠다 못 팔겠다 무역 질서를 좀 어지럽고 그렇게 하면은 선진국들은 다 알아먹어요. 무슨 소리라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은 주장하는 거 아주 팔팔하게 용기 있게 주장하는 걸 또 선진국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냥 몸에 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병신까지 그러고 있으면 또 그것도 못 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의 민주주의와 모든 걸 치열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가 처음부터 제시한 것은 세계 여론화도 결국은 선진국이 이렇게 리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식민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좀 소침하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욕만 나오지 사실은 이렇게 그 마음속에 깊게 자부심을 이제 다시 일깨워준다든가 더 자신감이 있다든가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앞으로 포텐셜을 잠재력을 더 발전시키면 가능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이 이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강의가 그때 강의가 아마 여길 거예요. 네, 16강부터 21강까지 해서 한일 간의 자부심, 자존감 대결, 내짱으로 이기자, 플러스 언론의 세계화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한 바와 같이 일본의 기득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든지 총리가 됐든지 일본에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양심에 약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양심이 일본 사회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양심이 좀 없는 나라가 돼요. 왜 그러냐면 사무라이랄지 옛날에 이제 천황이랄지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에서도 왕이 잘못하면은 상서도 하고 뭐 석고대자도 하고 뭐도 하고 굉장히 뭐 그냥 반항을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이 한 30년 40년 정권을 잡고 하니까 사회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죠, 정신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그 한스러운 뭐 식민지 생활도 하고 6.25 전쟁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민주화 독재하고 싸우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기회가 우리나라에 일본에 비교해서 많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거예요. 힘이 더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또 강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뭐 일본의 헌법이라는 게 미국에서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않고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잘 설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득권은 양심의 뭐 지도자층이나 국민들의 양심이 좀 약해요.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얼마든지 정권을 잡고 흔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지도자나 국민들이나 그런 사고방식이 있고 강한 자의 복종을 잘한단 말이에요. 약한 자는 자꾸 억누르고 무시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마음속에 있는 국민이 이제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불매운동 같은 것은 얼마든지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얼마든지 화가 나면 화를 노출시켜야죠. 그리고 세계 여론화도 시키고 그런 것을 보충해서 또 강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의 자의식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좀 이야기한 거고, 또 이제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명치유신 이전에는 일본의 국민성이 뭐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보다도 거기는 성리학이 발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공공의식이 조금 더 우리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양명학이랄지 조금 전체적으로 어떤 뭐 저기 별 볼 일 없는 국민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명치유신 이후로부터서 일본이 발전했지, 그전에는 뭐 발전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우리는 뭐 병절한, 임진왜란 뭐 굉장히 많이 이제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영리해지고 거기에 상응해서 인내력과 인내심이 많이 발전된 게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국민성의 한 가지라고 내가 저번 강의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래서 자의식이 명치유신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치유신이라는 이제 사무라이 막부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명치유신이 이제 서양의 그것을 본받아서, 초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청도 만들고 대포도 잘 만들고 군함도 잘 만들고, 아마 대동아 전쟁 이전까지는 항공모함이 몇 척을 만들 수 있죠. 비약적으로 서구 기계 문명을 많이 발전시킨 것이 일본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근데 정신문화는 좀 더디잖아요, 그게 발전하기가. 그리고 또 자기들이 정신문화는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이제 6.27라고 먼저 강의에서 했는데, 아마 6.27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국민이 깨어나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랬잖아요. 국민이 밀어나면 밀어내고 깨어있지 않으면 통치하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내가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요, 이제 정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명치유신이 1868년 명치유신이 유신이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이제 기계 문명을 많이 흡수하고, 그런데 정신 문명은 조금 더디했던 것 같아요. 신경도 많이 안 쓰고, 일단 눈에 보이는 대포하고 총을 많이 만들지 정신은 조금 이제 빨리 변하지도 않고, 그 플랜을 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게. 그 국민성을 조금 변화시켜서 어떻게 좋게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교육 시가라는 거 있다고. 일본의 사례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극의를 하고 또 지일, 일본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책을 세우든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속속들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의 자신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교육 치거라는 것이 1882 거의 한번 15년인가 16년인가 후에 교육 치거라는 것, 치거라는 것은 이제 천황이나 일본 왕이 이제 분부 하다를 시키는 거죠, 국민한테. 교육을 이렇게 시키라.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상당히 갭이 있잖아요. 그거 자기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서양 사람 생각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등한시 했더라도 자연적으로 이제 외국 문물이
기계 문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교육 치거라는 것을 이제 명치유신 엘리트들이 이제 만들었다고요. 그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서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유교를 되게 그 가치관을 많이 수용하고 그러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성리학은 더 발전하고 거기는 성리학보다도 딴 종교 뭐 신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문화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교육치고가 이제 뭐 일본부터 해서 뭐 열 몇 가지인가? 12가지. 12가지 기본적인 규범, 그러니까 교육 원칙, 그런 것을 천황이 내려보낸 거예요.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자아실현에 있어서 저기, 19단계 욕구 단계가 있잖아요. 메슬로우 그 욕구 단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항목을 보면은 한 11가지 된다고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하도 광범위해서 이거 한두 가지 말로 하기가 좀 불편해서 이 지금부터 12가지를 이제 지시를 내렸거든. 교육지도를.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야, 천황을 뭐 공경하고 뭐 하고 자기 이제 군국시대의 냄새가 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생기든지 교육이라는 게 먼저 뜬다고. 이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신도시가 생기려면 뭐야, 지하철, 도로, 하수구 그것부터 깔아야 되는 거가 마찬가지로 어디건 국가가 일을 해나가고 적폐청산을 하든지 개혁을 하든지 정신 문화부터 깔아놔야지. 그게 슬슬슬 지나가는 거지. 정신 뭐야 가이드라인도, 교육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어떻게 개혁을 하고, 개혁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의식계획이 계획이지. 뭐 비행기 만드는 계획이 따로 있고 뭐 그러나요? 4차 산업만 하는 것이 뭐 그게 계획이나? 정신적인 교육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그게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걸 만들 때도 퇴계약, 그때만까지만 해도 퇴계약이 상당히 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치유신 한참 전에는 성리학도 공부했고 퇴계가 이야기하는 성리학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결국 저 유학자, 사무라이 유학자도 있고, 시민들이 이제 이 교양 그러면은 유교 그런 것을 많이 논하고 그러거든. 그 당시에도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퇴계하고 교육 방침을 많이 모방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시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기가 막히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제시대 교육을 받았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 교육 치고에 대해서 많이 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할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비슷비슷하대요. 학자들이. 그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같은 일본 교육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엘리트들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가서는
청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랬고, 유럽이나 일본에서 신학문을 받아들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유신헌법의 국민교육헌장이 이 내용하고 좀 비슷하더라. 그것은 이제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내가 참고할 것은 이 책을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과거의 명치시를 위주로 한 이제 자아의식 그런 것을 공부하고 책을 이제 저술을 했지만은 근래에 일본의 젊은이의 사고방식, 의식 구조가 또 많이 바뀌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신간이 많이 나온 것을 내가 가끔 이제 구독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1916년 한 3년 전에 SBS 기자가 심리학을 공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에 일본인의 심리상자. 이분이 이제 SBS 기자인데, 읽어보니까 요새 일본의 젊은이들, 요새 일본의 의식구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알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깐 소개를,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은, 이제 소개를 하면은, 첫 장이 뭐냐면은 일본 젊은 세대의 의식구조.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남의 눈치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불안장애가 있다. 그래서 가벼운 대인 공포증이 있는 셈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얼레뚱땅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자살도 하고 쏘아 죽이고, 그런 가끔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 의식 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20년, 30년 동안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젊은 애들이 이제 오타쿠가 있고 홀로 이게 고립해서 살고 말이죠. 굉장히 대화도 없고 상당히 이제 정신적으로 관계 문화가 조금 소홀해졌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일본 애들은 자기 비하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자기 비관을 하고 떳떳지 않고 당당하지 않고, 그런 것을 지금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논단 말이죠. 특히 젊은 애들은 낙가마라는, 나도 옛날에 낙가마라는 이야기를 듣는, 낙가마라는 것은 동료 의식이거든. 서로 가깝게 지내자, 이제 그런 의식인데, 고립된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마쓰리라는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이제 유대감을 갖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자, 그런 것이 엿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우리나라는 그 대신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배려심이 별로 없는 것이 특색일 수도 있는데, 일본 젊은이들은 배려를 너무나 많이 해서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거기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감안해서 미리부터 짐작을 하고 자기가 2차적으로 액션을 하기 때문에 항상 늦고 투철하지 못할 인생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화날 때는 화를 내고, 정신학적으로 보면. 또 자기가 모자란 것 같으면 내가 좀 그래요 한다든가, 잘났으면 오만하지 말고,
근데 일본 사람도 오만하고 그런 게 조금 한국 사람보다 덜 할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제 옛날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경제 동물이라고 우리가 욕했는데 사실 지금은 한국 사람이 경제 동물인 것 같아요. 시대가 이제 변해서 우리나라도 경제를 중요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적인 그 자립이랄지 경제적인 지위를 자기의 자존심하고 맞바꾸는 그런 젊은 애들이 많대요.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남녀간에 연애를 하더라도, 일본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 좋아한다, 나하고 데이트하면 좋겠다. 그 투철하고 도전 정신이 용감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살 피해야 한다고 이 남자들이. 근데 일본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눈치만 살살 보고 그 재밌지 않아요? 읽어보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성이 조금 메말라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 한국은도 애정 표현을 거침없이 하고 울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모든 것이 슬프게 뭐 영화가 돌아가든지 그런 것을 또 좋아하고 사실 일본 국민성이 굉장히 차분하고 한적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남성들은 초식동물이 되고 일본의 여성들은 육식동물이 되는 경향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텔레비전 인터뷰에서도 괴로운 표정 같은 것을 잘 방영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방영을 안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감정 따로 얼굴 따로 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불만과 분노를 일본 사람들은 잘 나타내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성이 잘 표현하고 그런 경향이 차이가 많죠. 그리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본 백성들은 복종을 잘해요. 강한 사람한테는. 그래서 말썽을 안 부리고 그러기는 그러는데 경기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잘 교류를 하려면 지도자 뭐 대통령끼리는 싸우든지 말든지 뭐 극한으로 싸우면 안 되겠지만은 국민들하고는 잘 통할 것 같아요. 일본 국민하고 한국 국민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양쪽에 좋고 나쁜 점을 합쳐가지고 절반으로 자르면 그 정도 좀 모자란 것은 채우고 너무나 많은 것은 이제 조금 덜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아주 세심하고 풍부하게 실수를 안 하려고 자꾸 그냥 애를 쓰고 그리고 예스를 항상 일본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고 말이야. 항상 맞장구를 잘 친다고. 좋든지 나쁘든지 속이 뒤집어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해서 노라고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한일 갈등에서도 서로 감성이나 자아 자부심에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어리둥절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조금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이제 국민성도 있는 모양이라고 하고 생각보다도 굉장히 불매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다시 보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네 그런다든가. 그러니까 상당히 모르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식이나
수준이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천황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헌법에서 거기에 이제 변화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공장이 돌아간다든가 정신적인 그런 게 조금 약화되지 않는다 이제 생각하고, 여하튼 뭐 딴 때 다른 강의에 조금 이런 좀 재미있는 코멘트 같은 걸 그 국민성이나 뭐 의식구조가 다른 것을 또 소개하기로 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굉장히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고 싸우기도 잘하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강의는 이제 일본을 했으니까 보충이 끝났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틈틈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의식구조는 우리나라 의식구조가 비슷하더라고요. 또 재밌는 것도 많고, 같이 서로 발전하는 사회에 있어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의식구조 상으로는 서로 이해를 하고, 국민들끼리는 이제 지도자 총리가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사회주의가 됐든지 지배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은 또 다르거든요, 입장이.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중국 사람들하고 친하고 일본 사람들도 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아의식의 수준이나 캐릭터가 뭔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나라가 또 어떤지, 그러면은 서로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같은 동북아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비슷하고 경제력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방향으로 계속 탐구하고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